학자 모두 오셨기 때문에 먼저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사회를 맡은 저는 정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부영 위원장님 오늘 특별히 오셨는데요. 그 인사말 듣기 전에 저희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정책집단 세움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말씀 또 먼저 듣고 나중에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제는 세 분이 맡아주시는데요.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세움의 연구위원이시죠. 김춘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도서로 또 많이 유명하신 작가이시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언론학 박사 또 받으셨습니다. 사회비평가이신 박권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전 TBS 대표셨죠. 세움 준비위원장이십니다. 이강택 위원장님. 자, 오늘 종합토론은 네 분께서 진행해 주시는데요. 북한대학원 교수이시죠. 김유향 교수님. 그리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선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 비평 전문지 미디어오늘의 김준경 기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세움의 연구위원이신 복진선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 소개시켜 드렸고요. 세움이 어떤 취지로 세워져서 또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상재 전 위원장님, 예, 먼저 말씀 들어볼까요? 시간 관계상 빨리 하자. 이렇게 서니까 이정재, 정우성이 부럽지 않은데 기분은 그죠?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움의 출범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곧 이제 내란의 강을 건너서 네 번째 민주정부가 출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전 현직 언론인들과 또 노동운동가 또 미디어 연구자까지 합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언론개혁 정책집단 세움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1974년의 자유언론 실천선언과 75년 동아조선 투의 설립과 더불어서 무려 50년째 언론개혁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저항하고 싸워왔지만 또 그 과정에서 세 번의 민주정부를 거쳤지만 안타깝게도 언론개혁은 여전히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은 자책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남은 힘들을 모아서 열심히 언론개혁에 매진하도록 각오를 다졌습니다. 근데 왜 하필 또 너희들이냐? 이렇게 보니까 뭐 물적인 토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언론 현업을 떠난 지도 꽤 된 것 같고 그리고 학식도 덕망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왜 너희들이 나섰냐라고 묻는다면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활자 시대와 영상 시대 그리고 SNS 시대를 거쳐서 도래할 AI 시대까지 나름대로 실천과 이론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왔던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거와 현재를 잊고 지금 현재 이 현업의 언론인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부딪혀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 또 제대로 생산내지 못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저희가 마지막 신명을 바쳐서 언론개혁 완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현업과 시민단체 그리고 노동운동들을 함께 잇는 가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 위원들을 잠깐 몇 분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창규 전 언론노조 부위원장, 전주방송 위원장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수현 전 SBS 노조위원장, 얼계련 정책위원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계신 토론자와 발제자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EBS의 신삼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박사님, 그리고 복미선 EBS 언론학 박사님,
그리고 탁종열 노동인권 저널리즘 센터 소장입니다. 그 외에 전현직 언론인들 또 노동조합 활동가, 시민단체 활동가와 학계 인사들이 저희들과 함께 자문과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강성남 전 위원장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세움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움은 현업에서 그 일하시는 우리 언론인들과 그 다음에 학계에서 언론학을 강의하시거나 연구하시는 우리 학계 교수님들하고 협업을 중심으로 과제를 풀어 나갈까 합니다. 현실과 이론을 접목해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정책과 해결책들을 고민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언론 정책 현실성 있는 언론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언론 정책을 고민하고 토론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저희 운동은 비정파 운동을 모토로 하고요, 원칙으로 하고요. 어떤 정권이나 어떤 정파 상관없이 이 시대에 맞는 언론 정책을 만들어내고 요구하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직이 아까 우리 최상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왜 또 너희들이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열려 있는 조직으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시민사회와 호흡을 같이 하고 저희들이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서 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해결책을 함께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세우 소개 말씀 잘 들었고요. 왜 또 너희들이냐는 말씀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까지 뭐 신경 쓸 이유는 없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언제나 이런 자리에 가장 또 빛나는 말씀을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전 동아통일 위원장이셨고요. 예, 이부영 위원장님 모셔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 세움 정책연구소 출범을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 세움 같은 연구소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려 하는데 그 고민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동안 세 차례나 민주정부가 섰는데 그때마다 언론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민주정부라는 게 꼭 다 잘할 수만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그 기득권 세력이라든지 사주 권력 같은 것이 엄청나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현업 언론인들이 또 노동조합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고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약에 들어선다면 그 맞이하는 심경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내란 내지 친위 쿠데타라는 걸 처음 겪고 이 민주정부가 들어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무력 쿠데타를 획책할 수 있을 정도로 기득권 세력들이 굉장히 넓고 크다는 걸 체감을 한 거예요. 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거기도 두 번째는 모르겠습니다. 이 친위 쿠데타를 의도한 것도 기득권 세력들이 이 변화하는 시대가 자기들을 밀어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벌였을 거다라는 추측을 전 합니다. 그 얘기는 지난 한 1세기 동안을 뭐 미국이라는 게 이 동아시아로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밀물처럼 그 세력을 넓히면서 패권 국가가 됐었는데
베트남에서 발을 빼는 그 시기부터인가 뭔가 이렇게 미국도 이렇게 변화하는 세계하고 같이 발을 맞춰야 된다라는 깨달음이 아마 미국 안에서도 그 국력 자체가 그걸 다 제대로 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겠지만, 미국이 그렇게 트럼프로 대변되는 자기 이기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밀고 나가는 건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 내부의 기득권 세력이나 뭐 해방 이후에 그동안 기득권을 잡아왔던 그 세력들이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그 시대와 대응되는 그 우리의 모습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역시 그 대륙 쪽과 해양 세력 사이에서의 이 한반도의 균형 국가론이랄까요? 이념 중심이 아니라 이제 우리 내부의 균형을 잡아서 남북이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고 뭐 이런 게 아마 시대 정신이 되지 않을까라고 뭐 저 나름대로는 생각해 봤습니다. 언론도 이제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느냐? 이념을 앞세우기보다 뭐 미국이 그런다면, 중국이 그런다면 우리도 국익 중심으로 한반도 거주하는 남북 주민들의 안위를 제일 앞세우는 뭐 그런 시각이 역시 그 언론에도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런 걸 전 막연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어제 요 귀퉁이에 있는 동아투이 사무실로 누가 찾아왔어요. 며칠 있으면은 조선 폐간 2000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운동을 한 지가. 참 대단하다. 그 추우나 더우나 뭐 이 분진을 마시면서 그렇게 해온 사람들이 당신 왜 그렇게 오래 했어? 그랬더니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2000일째 끝내라. 왜 당신들만 짐을 지냐? 시민운동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당신들이 뭐 예수냐 뭐냐 왜 그렇게 다 혼자 떠맡아서 그러냐? 2000일째 되는 데쯤면 조선일보가 그동안 왜곡하고 막 없는 거 만들고 이래서 사람들 때려잡고 그랬던 거 대표적인 거 골라가지고 조선일보 그런 걸 가지고 당신들만 아니고 시민운동은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십자가를 혼자 지냐? 뻔히 조선일보 그런 거 알고 있는데 함께 나서자. 혼자 그렇게 짐을 다 지려고 그럴 필요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가만히 있었던 게 막 죄책감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좀 거칠게 뭐 두 가지 큰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언론과 관련돼서 저처럼 이제 구경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뭐 이런 데 와서 불려와서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전 국외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해 가시는데 저는 열심히 뒤쫓아다니면서 구경 많이 하고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민주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정부에 대해서 사탕같이 달가운 소리 얘기하는 것은 언론의 본업이 아닐 것 같아요. 약은 써야 됩니다. 단약을 주면 망해요. 민주정부가 아무리 내란을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더라도 저렇게 행정부, 입법부, 아마 검찰 사법부도 막 장악하게 될 거예요. 그때 오만해지거나 그때 실수라면 이 내란을 일으켰던 세력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를? 그런 점을 언론에서 쓴소리 이런 것도 과감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필요 때문에 자꾸만 봐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정말 또 언론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도 들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한테도 쓴소리하는 걸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부영 위원장님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발제해 주실 텐데요. 세미나의 제목이 이제 가짜 뉴스와 민주주의인데 아마 가짜 뉴스라는 개념은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이렇게 불충분한 개념이긴 하지만 대중적으로 좀 많이 각인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부러 사용하셨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요. 이따가 또 발제문 안에도 또 그와 관련된 논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첫 발제는 김춘호 박사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세 분의 발제를 대략 한 20분에서 25분씩 정도씩 자르면 이제 절반 이후에 토론까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짜 뉴스의 동역학, 중국 혐오 담론을 중심으로라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춘호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나와요. 아유, 제가 마이크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헤이. 네, 제가 맡은 분야는 한국형 가짜뉴스의 동력학인데 제가 한국형인지 미국형인지 뭐 유럽형인지 잘 몰랐는데 이번 분석을 저희 연구원님들하고 한 9명이서 한 20일 동안 9개 매체를 분석하면서 이건 한국형 가짜뉴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발견을 해서 앞에 한국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왜 지금 가짜뉴스 그리고 왜 중국인인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전통 미디어는 아젠다, 즉 의제를 한번 보도를 하면 그게 의제로서 세팅이 되는데 이게 지속력을 갖게 되면 그리고 지속력을 갖겠다고 하는 건 한 번 보도가 아니라 2번, 3번 그리고 이 보도를 타 매체에서 인용하게 되고 타 매체는 그걸 탐사 보도하게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이게 보도 담론이라는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최상병 사건이 처음에는 젊은 청춘의 죽음이었지만 나중에는 권력형 비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언론들이 지속해서 보도해서 나오는 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보도 담론입니다. 보도 담론을 통해서 이데올로기나 또는 어떤 권력이 개입됐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 담론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기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공공재, 사회적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그 사회의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혈액이에요. 혈액이 깨끗하면 병에 걸리지 않지만 혈액이 더러우면 몸이 썩는 것처럼 그 사회가 썩게 되는 것이죠. 즉 현재의 가짜 뉴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것도 우리 사회의 민주성,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위기 이것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증표고 이거는 우리만의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 나와 있는 이 개념을 저는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 개념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산업혁명 이후에 나온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저널리즘이라고는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실성과 타당성. 그래 사회적 사건이 발생했어. 그게 뭐야? 기자들이 취재를 하죠. 그래 그러면 그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이 정당해? 진짜야? 신뢰도가 있어? 이거를 검증하는 거를 타당성이라고 하는데 주로 취재원, 취재력, 즉 기자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언론사의 능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바로 사회적 사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것이 검증의 필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자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자는 사회적 사실을 검증하는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라이센스는 없죠. 그래서
와이스보로라고 하는 학자는 저널리즘을 어떤 용어로 쓰냐면 진실의 기술, 진실을 찾는 기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진실을 찾는 기술이란 개념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설명을 해볼 텐데 가짜뉴스에 대한 연구 트렌드는 세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가짜뉴스란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2016년 이후에 진행되기 시작해서 아직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고 현재까지 동의된 개념은 뭐냐면 속이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보도라는 거죠. 왜? 돈을 벌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근데 고의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도는 가짜 뉴스는 이런 사기성이 있지만 보도는 정보 제공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이 목적 자체에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떤 가짜 뉴스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길었죠? 짧게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왜 되게 가짜 뉴스는 분야가 어떤 분야에서 많이 있냐면 정치 분야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유럽이나 미국 트럼프의 특징이 정치 뉴스이고 이거는 반드시 해외하고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그래서 저는 저희 그 세움에서 분석한 결과 그래서 중국인을 키워드로 잡은 겁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가장 많은 외국인이 중국인이니까요. 그리고 이 가짜 뉴스가 동력, 속도를 힘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그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건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같은 특징에 의해서 9개 매체, 즉 신문 3개, 방송 3개, 유튜브 채널 3개인데요. 구구 매체 4개라고 하는 거 스카이 데일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석 시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 최근까지 한 거고 분기점은 뭘로 잡았냐면 이게 정치 뉴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총선이 있었고 12산 내란이 있었고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선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분기점을 놓고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이걸 하기 전에 가짜뉴스의 특징이 그 새로운 학자들이 내놓은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계된 선동, 네트워크 프로파간다라는 개념인데 이 두 번째 있듯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외곽의 정보가 유포되기 시작하고 이거를 펌핑하는 기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체가 있고 이거를 다시 정치인이 선거 쟁점화하고 이러면 이게 주류 매체로 들어오고 이것이 선거 아젠다로 된 것이죠. 이런 개념이 네트워크 프로파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는 2016년에 이 개념을 써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케이스를 분석한 학자가 내놓은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브라이트 바트라고 하는 이게 개념은 아니고 이름이에요. 중간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매체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펌핑에는 허위 정보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슬람 혐오나 또는 힐러리 클린턴 재단의 부패를 계속해서 정보를 흘리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에 브라이트 바트가 있을까요? 현재 이 분석 기관에서는 스카이 데일리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 부탁합니다. 자, 제가 이 발제문에 보시면 9개 매체가 공통적으로 중국인에 대해서 갖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는 표에 있고요. 스카이 데일리가 중국인을 다루는 주제 범위를 보면 정치, 경제, 역사, 외교, 사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정치는 주로 주제가 부정선거와 호남 비하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관련해서는 좀 찬성, 반대 개념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역사에서 보면 중국 공산당 초안전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데올로기적으로 시진핑이 중국몽과 결합해서 나온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한꺼번에 간첩들과 연대해서 전 세계를 중국을 속국화하기 위해서 도입한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부파 공작원, 제주 4.3, 5.18, 세월호, 촛불난동 전부 다 이 역사 개념에서 다 가짜라는 비난하는 거죠. 그런데 좀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가 보면 트럼프와 시진핑이 같이 연계가 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간첩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건 우리들이 많이 다뤘던 지상파에서 다뤘던 사회보험 무임승차 그다음에 각종 중국인들과 학교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 하는 내용은 저희 발제문의 원고 분석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부탁합니다. 근데 이 속에서 어떤 맥락들이 발견이 되냐면은 냉전적 반공주의와 반공주의 발음이 안 돼. 87년 굉장히 저도 분석하면서 놀랐는데 87년 이후에 민주공화정 체제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를 그렇게 흔들어 대는 거죠. 그럴 때 87년을 부정하기 위해서 논리적 구조가 어떻게 가자면 5.18을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 5.18의 고리에는 뭐가 있냐면 북한의 지령, 북한은 중국 6.25 때 중국 굉장히 치밀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중국과 북한은 6.25 때 참전국이고 동맹국이잖아요. 이들의 지령을 받아서 5.18 폭동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근거는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1981년과 82년에 전두환 독재체제 때 내려졌던 그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장을 해요. 이 주장 깊이가 있지 않고 항상 반복합니다. 가짜뉴스는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왜 반민주당이냐, 광주는 민주당의 본고지이고 97년 이후에 민주당이 정권들을 잡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선관위 속에서 온라인 설치를 한 사람은 DJ가 북한과 햇빛 정책을 해서 IT 협업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은 외국인들의 투표권을 노무현은 줬고, 그 다음에 양정철과 이해찬 다 나옵니다. 이분들이 다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중국인들에게 특혜를 줬고, 그리고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속국화는 이재명이 할 거다. 이렇게까지 논리가 한 1년 반 동안 분석해보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5.18을 왜 지속적으로 흔드는지 대한 것들이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선관위를 공격하는 것은 이것이 좀 어려운 개념들이 있는데 등가의 가치라고 하는 건데요. 선관위, 헌재, 사법부, 경찰, 중국인 다 비슷한 맥락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악의 축인 거죠. 반대편에 있는 축은 누구냐? 윤석열, 트럼프, 그리고 내란을 지지한 세력들. 정확하게 반대로 딱 이분법적으로 갑니다. 얘기가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한 얘기를 필터로 걸러내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음 거 부탁합니다. 이 정보들이 어떻게 스카이데일리의 정보원을 취재해보면 딱 두 개입니다. 칼럼니스트가 지속적으로 선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보수단체의 성명서를 읽고 기자회견을 할 때 나온 발언자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세 번째, 해외 매체에 나와 있는 극우 정치인들의 SNS나 럼블러 같은 그런 짧은 화면들을 짜집기를 소개를 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보면 기사 같은데 아니에요, 내용이. 누가 했느냐 하면은 정보원이 없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익명의 취재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직 국가정보원, 전직 선관위 출신. 이거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즉소수를 검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스카이데일리의 첫 번째 문장은 검증은 없고 선동만 있다고 썼던 겁니다. 자, 근데 이 스카이데일리의 논리를 그대로 세계 고성국 TV와 성창경 TV, 신의 한수에서 그대로 반복합니다. 이거를 버블 필터라고, 그다음에 공명현상이라고 그래서 계속 제 목소리가 여기서 울리듯이 그 스카이데일리의 논리가 계속 이 안에서 울리는 거죠. 그래서 협중 프레임을 작동을 하는데 분노를 유발하면서 클릭을 유발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특징들은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있는 담론들은 부정선거론, 좀 특이하게 한동훈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반민주당, 윤석열 내란 지지. 자, 이 세 개의 매체 중에서 신의 한수가 가장 스카이데일리와 정보를 가장 공유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고성국 TV 같은 경우는 자기의 해석이 좀 많이 들어가고, 성창경 TV 같은 경우는 약간 특징이 다른 극우 매체나 유튜버들의 정보를 인용을 하는데 그 인용을 반드시 밝히더라고요. 이분은 KBS 기자 출신이시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이들은 정보를 만들어내고 보도를 하는 행태가 극우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자기 해석을 넣으면서 또 재미있게 분노를 유발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클릭티즘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부터 갑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조선일보 한겨레,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 미디어 속에서 미디어로서 언론으로서 훈련이 된 사람들이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총선을 전후해서는 어떤 변화도 극우 매체도 조선 한겨레 그다음에 지상파 다 없었어요. 하지만 12.3 내란을 전후로 해서 보도 담론의 틀들이 획기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스카이 데일리에 세 가지 제가 나눠놨었던 그것 중에 이 세 가지는 그대로 따라가요. 부정선거, 외교 쪽의 간첩죄, 사회보험 무임승차. 그런데 2월 13일을 기점으로 해서 사설로 윤석열을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이때 부정선거론을 비판하며 팩트체크로 넘어가면서 처벌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논리가 조선일보가 변했고요. 한겨레 같은 경우는 12.3을 전후해서 혐중을 비판하는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느냐. 뭐 국민의힘 극우 매체 재미있었던 건 전 몰랐었는데 KBS 시청자 의원이 왜 부정선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지 않느냐 하는 발언을 보도했더라고요. 그다음에 피해 기관들, 그다음에 실제로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의 목소리와 그다음에 우리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3.4 피해자 중에 중국인 피해자들의 고통, 이거에 대한 프레임이 맞춰졌습니다. 다음부터 갑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가장 넓게 지상파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검증의 필터로 조선일보하고 완전히 다르고 한겨레하고 다르게 검증의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스카이 데일리의 보도 내용 자체를 검증을 하거나 취재원 자체를 검증을 하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이렇게 여기 KBS, MBC, SBS 다 계시는데 그나마 MBC가 제일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분석 결과 나왔는데 MBC는 정보 검증뿐만 아니라 이거 자체를 그 혐중 카르텔 자체를 특집 기사로 하고 또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까지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참 저는 KBS 이 기사를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이 기사 칭찬해주고 싶더라고요. 간첩 체포설, 중국인 99명 간첩 체포설에 대해서 스카이 데일리가 그 다음 보도에 뭘 하냐면 노상원, 감옥에 있는 노상원이 그것은 팩트다, 사실이다고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KBS가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노상원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 하는 답변을 받았네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기사는 조그맣게 났지만 굉장히 큰 역할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하잖아요. 내란 기득권과 싸우는 건데 SBS는 혐중 보도의 실태 및 위험성을 경고하는 경향성을 보도하지 직접적으로 팩트 체크를 하거나 부정선거론의 주제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제가 이 9개 매체를 서로 매체 간의 신문 극우 매체 그다음에 전통 매체 간의 서로 간의 역동성 움직임을 분석해 본 결과 선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선거나 어떤 큰 이슈가 있을 때 바뀌었는데 우리는 큰 이슈가 12.3 내란 전후에서 가짜 중국인을 둘러싼 담론 변화가 급격하게 있었다는 발견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들의 협업, 극우 매체들은 자기들끼리의 협업, 네트워크 프로파간다가 확실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데올로기는 반공, 역사 부정, 친미 사대주의, 윤정권, 윤내란 지지가 크게 나눠지고 조선일보는 중간에 따라가다가 2월 13일 이후에 도중에 하차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건 한겨레와 공영방송 KBS, MBC의 검증의 칼날이 그나마 음모론을 속도를 줄이는데
역할을 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내용도 보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 고통스러운 작업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 사실 예전에 저희가 내용 분석하고 이럴 때는 그나마라도 말이 되는 거 가지고 이제 좀 세부적인 분석을 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 퍼지는 과정을 이제 내용적으로 좀 보시려면 굉장히 고통스러우시지 않으셨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고통을 분담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의미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토론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그때 좀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발제, 박권일 박사님, 탈진실 시대 한국의 민주주의. 살짝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권일입니다. 제 발제문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탈진실 시대 한국의 민주주의로 했는데요. 가짜뉴스라는 말을 저도 뭐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쓰는 말입니다만은 좀 학술적인 맥락에서든 혹은 또 조금 더 엄밀한 글쓰기의 맥락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에서 가짜뉴스 대신에 탈진실 또는 뭐 허위 조작 정보 이런 말을 대체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진실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탈진실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전부터 저는 좀 관심이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 관심은 이제 음모론에 대한 관심이었고, 제가 대학원 석사과정이었던 아주 옛날 2009년 정도에 그 한국의 온라인 극우 담론 연구를 혼자서 그냥 한 적이 있습니다. 참여 관찰 형태로 온라인에서 생겨나고 있었던 극우 담론의 실체가 어디 있는지를 분석을 나름대로 해서 대학원 페이퍼로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분석했던 사이트가 다문화 반대 카페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거의 활동하지 않는 사이트인데, 그때 당시에는 30만 명 이상의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대의 극우 담론 사이트였고, 거기서 한 6개월 이상 상주하면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술도 같이 먹고 사우나도 가고 그렇게 참여 관찰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극우라고 담론이라고 하면 일간 베스트 장소가 가장 유명하지만, 일베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 이른바 이슬람 혐오, 중국인 혐오, 그런 담론들이 처음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던 곳이 바로 그 다문화 반대, 다문 카페입니다. 거기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음모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문제가 되었던 미국의 반지성주의 같은 책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 음모론이라는 것이 한국에서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구나. 그리고 일본에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던 재특회, 제1특권을 반대하는 그 극우 모임이 있었죠. 그 모임을 썼던 야스다 고이치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과도 그때 당시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일본에서도 현재 이제 극우 커뮤니티에서 음모론의 형태의 극우 담론들이 굉장히 창궐하고 있다. 아마 곧 한국 역시도 그런 것들이 매우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다문화 반대 카페라는 것도 소개를 해드리고, 아마 좀 더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당시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일베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 단식 농성하는 데 가서 햄버거 처먹으면서 폭식 투쟁하고, 저 일베도 참여 관찰했습니다. 일베도 8개월 동안 그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서 정말 비상하더라고요. 근데 친해졌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어떻게든 오프라인으로 끌어내서 인터뷰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안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들. 그래서 그 일베는 또 다문화 반대 카페랑 또 다른 형태의 극우 담론이었죠. 새로운 세대의 극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담론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것이 단순히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내장되어 있는 어떤 멘탈리티의 문제다. 그 멘탈리티라는 것은 결국 진보 보수의 문제를 넘어선
인지적인 차원의 혹은 정치적인 차원의 혹은 사회적이고 젠더적인 차원의 많은 문제들을 내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탈진실 시대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발제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윤석열의 내란 사태로 대변되는 그 극우, 물론 심각한 문제였고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긴 하지만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사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어 온 이 공론장의 오염, 공론장의 형해화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조금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좀 대안의 방향을 제시해보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2016년에 옥스포드 사전 올해의 단어가 탈진실이었습니다. 포스트 트루스. 이것은 객관적 사실이 개인의 신념과 감정보다 여론에 영향을 덜 끼치는 환경을 뜻합니다. 그 지구 차원에서 이제 그 상징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그 도널드 트럼프이고, 그 도널드 트럼프가 뭐 다들 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뭐 그 대안적 사실이라는 말을 하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의회를 점거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국도 이 음모론에 취한 군중들이 헌법기관을 습격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 거는 안 닮아도 되는데 꼭 미국을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1차로 당선된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도 다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다들 보고 계신 바가 있고요. 한국에서 이 극우 담론, 탈진실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2009년에 극우 담론 참여 관찰을 시작했던 시기에 이미 지금 우리가 극우 담론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맹아가 다 온라인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밈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이슬람 세력의 대한민국 점령 10단계 과정, 뭐 이런 음모론이 그때 당시에 이미 완벽하게 표로 만들어져서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 탈진실이라는 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체감하는 스펙타클한 현실이 되었고, 뭐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라든가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가 협중 음모론 같은 그런 것들을 통치 권력 스스로 이야기하고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는 일들이 일상화되면서 이 음모론의 뇌가 절여진 대통령이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거 웹소설을 써도 비현실적이라고 비난받을 만한 사건들이 불과 이제 몇 달 사이에 실제로 벌어진 것이죠. 이 일들이 저는 우리 사회 담론적인 환경과 직결되어 있는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만들어진 현실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망상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대로 행동을 했을까? 라는 이제 의문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우리나라 문해율 리터러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문해율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한국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문해율이 높은 나라이고 알다시피 굉장히 고학력자들의 나라입니다. 사실은 멍청해서 IQ가 낮아서 배우지 못해서 그런 망상에 빠지거나 속는다고 보기에는 힘든 나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음모론에 속는가? 그것이 저는 우리가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가짜 뉴스라는 말 대신에 허위 조작 정보, 디스인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을 채택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허위 조작 정보라는 것을 크게 기만, 음모론, 그리고 개소리 이 세 종류로 구별을 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만은 뭐 다들 알다시피 그냥 속이는 것이죠. 가장 오래된 형태의 거짓말이고 가장 오래된 형태의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음모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기만과 가장 큰 차이가 기만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말해지는 데 반해서 음모론은 대부분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글자 그대로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음모론을 유포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대체로 음모론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실제로 이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뒤에 어떤 흑막이 모든 음모들을 짜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담론 형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모론이라는 것이 발화자의 진정성과 진실을 향한 열정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좀처럼 교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교인들을 설득할 수 없듯이 음모론자를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종교거든요, 음모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개소리가 있습니다. 불쉿이라고. 이제 불쉿을 개소리, 뭐 허튼 소리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저는 개소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철학자 프랭크퍼트가 아주 오래전에 얘기했던 개념인데 이것이 탈진실 시대에 다시 유행을 하면서 최근에 한국에 또 번역이 되어서 나왔죠. 이 개소리는 참 거짓과 무관하게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말을 뜻합니다. 트럼프가 이거 굉장히 잘하죠. 프랭크퍼트는 개소리가 가장 나쁜 이유가 거짓말은 그래도 진리를 최소한 의식하고 있는데 개소리는 진리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랭크퍼트는 이 개소리가 판치게 되면 사람들은 진실 자체를 하찮게 여기게 되어서 그것이 끼치는 악영향이 거짓말보다 오히려 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허위 조작 정보의 문제가 심한 사회적 배경은 굉장히 복잡하고 중증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고 저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배경을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간단히 대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학적 배경으로서 서사과잉을 짚었고요. 정치적 배경으로서 정치적 부족주의, 그리고 인지적 정보 환경적 배경으로 인지 고갈을 꼽아봤습니다. 서사과잉이라는 것은 제가 만든 말인데 음모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회학자 전상진은 음모론을 분석한 책에서 한 사회가 음모론이 유행하고 음모론이나 딱지 횡행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것이 11년 전이거든요. 그 사이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음모론의 홍수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음모론은 한국 공론장의 보편 형식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최근 사례로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이 스카이데일리의 음모론, 선거 음모론들이 유명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한국은 이미 음모론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2012년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이른바 K값 음모론, 세월호가 고의에 의해서 침몰되었다라는 식의 음모론, 제가 종종 칼럼 같은 데서 조선제일 음모론자라고 부르는 이 김어준 씨, 그 김어준 씨의 음모론이 사실은 거의 한 20년 넘게 한국 사회 공론장을 점령해 왔습니다. 음모론에 대해서 최초로 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한 사람은 리처드 호프스테터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은 음모론이 아니라 미국의 반지성주의였습니다. 호프스테터는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정의를 제시합니다. 반지성적이라고 일컫는 태도나 사고의 공통되는 감정은 정신적 삶과 그것을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의심이며 또한 그러한 삶의 가치를 언제나 얕보려는 경향이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지성적이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런 얘기가 태어납니다. 넌 얼마나 그렇게 지성적이길래 그러냐. 그러니까 반지성주의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이 반감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반지성은 일종의 무지몽매함, 지식과 합리성의 결여로 보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그 관점은 실제와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저는 음모론자들이 무지몽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모론자들의 특징은 합리성이 지나치게 과잉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라는 것은 합리성으로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실제는 구멍이 숭숭 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를 얘기한다는 것, 팩트를 얘기한다는 것은 언제나 구멍 나 있는 사실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실제를 재현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음모론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음모론자는 구멍 없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끼워 맞춰서 누가 이 사실들을 조작하고 음모를 꾸몄는지를 굉장히 매력적인 서사로 설명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음모론이라는 것이 합리성의 결핍이나 부족이 아니라 과잉 합리성이라고 정의합니다. 대중들을 사로잡는 음모론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겠지만 음모론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는 진실과 거짓 여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럴듯합니다. 혹은 뭔가 딱딱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이라는 것은 진리성이 아니에요. 진리값이 아니라 이야기의 매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서사가 흘러넘칠수록 음모론은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음모론을 서사 과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서사 과잉은 서사라는 담론 양식이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 과도하게 흘러넘친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비서사의 세계, 실제의 세계, 팩트의 세계를 서사가 점령해버린 상황, 그것이 서사 과잉입니다. 회의론자들은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하나의 사실의 가설에 대한 합리적 반증이 나면 즉시 그 가설을 폐기합니다.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서사 중독자들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 그들은 그럴듯한 이야기에 끝없이 매료되기 때문에 서사에 부합되는 사실만을 수집해서 더욱더 근사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열중합니다. 반증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가설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증이 오히려 자신의 가설을 강화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음모에 흑막이 되는 자들이 증거를 세탁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음모론자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늘 승리합니다. 이 음모론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인간의 담론 형식을 장악하고 우리의 반지성주의를 점점 더 악화시키는 것인가? 저는 인간학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얘기한 것이기도 하는데요. 막스 베버가 그 고통의 신정론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은 왜 신을 자꾸 생각하는가? 그것은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어떤 식으로든 귀인을 해야 되는데, 어트리뷰션을 해야 되는데 원인을 최종적으로 신에게 돌리고 그 신을 최종인으로 해서 세계를 설명해야지 그래서 비로소 안심이 되고 세상을 살아갈 어떤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좀 신비로운 부분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고통에 대한 설명이 인간에게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설령 허구일지라도 고통의 근원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사를 만들어내게 하는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가해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가해자를 색출하는 과정이 바로 이 음모론들의 대체적인 메인 플롯입니다. 근데 주류 자유주의 정치 세력은 여기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요. 그리고 좌파들은 자본주의 체제라는 거창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우리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 체제의 문제다. 사회 구조의 문제다. 잘 와닿지 않죠. 근데 너무 커서. 하지만 극우파들은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이게 다 우리 사회에 무임승차하는 놈들과 불순 세력 때문이다. 난민, 이주민, 무슬림, 중국인, 호남인, 김치녀, 종북 세력, 빨갱이, 장애인, 소수자들이 기여도 없이 보상만 챙기면서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 명쾌한 서사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서 매력적인 플롯으로 다가옵니다. 아, 그래. 저들 중에 한 명이 내 고통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 고통을 설명하는 인간의 본능,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서사의 과잉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서사에 관심이 있는 대신에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음모론이라는 것이 늘 우리 곁에 있고 떨쳐내려고 해도 떨쳐지지 않는 우리 어떤 실존적인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인 배경으로 저는 부족주의, 정치적 부족주의를 꼽습니다. 이 정치적 부족주의는 마페졸리가 얘기하는 부족주의와 좀 다르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에이미 추아가 미국을 비롯한 정치를 분석하는 개념틀로 정치적 부족주의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에이미 추아가 제시한 이 부족주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에이미 추아가 쓴 책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백인 미국인은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둘로 분열되어 있다. 농촌, 중서부 노동자 계급인 백인과 도시 연안 지역의 백인 사이에는 상호작용도 공통점도 상호 간의 결혼도 너무 없어서 이들 사이의 차이는 사회과학자들이 말하는 민족적 차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이다. 그들은 자신이 상대와 반대되는 정치 부족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저는 이것이 한국도 뭐 인종이나 이런 문제를 제외하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당 지지자들 사이에 서로를 이제 선과 악으로 규정을 하고 상대편은 악이고 우리는 선이다라고 마리즘적 이분법으로 규정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고 이 정치적 부족주의가 어떻게 사람들의 합리적 판단을 무력화하는지에 대해서 미국에서 되게 재미있는 예능에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ABC 방송에서 토크쇼를 오랫동안 진행해온 지미 키멜이 실험을 했는데요. 길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조세 정책을 말해주고 이 중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트럼프와 클린턴의 정책을 바꿔치기 한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는 트럼프의 조세 정책을 클린턴의 것으로, 그러니까 이 바꿔치기한 그 정책을 실제 그 지지자들이 반대로 이제 선호한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트럼프 지지자는 클린턴의 정책을 지지하고 클린턴 지지자는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고. 그러니까 인터뷰어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려주자 굉장히 당황해하는 그런 것들. 사실 정치적 부족주의가 우리의 인지 능력과 판단력을 마비시킨다라는 다양한 뇌과학적 증거들도 있죠. 그래서 이 정치적 부족주의도 우리의 담론 환경을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이유 배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그 인지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제가 인지 고갈, cognitive exhaustion이라고 부르는 인지 고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그 희대 천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분은 인지과학자이면서 사회학자이고 거의 모든 분야에 이제 다빈치처럼 대단한 업적을 남긴 분인데 이분이 71년에 짧은 소논문 하나를 낸 적이 있어요. 정보가 풍족한 세계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소논문이었는데 거기서 이분이 제시한 가장 희소한 자원이 바로 주목, 어텐션이었습니다. 미래에 정보가 넘쳐나게 되면 우리는 타인의 주목을 쟁취하려고 하는 행위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고 그 주목을 두고 어마어마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목 경쟁을 그때 당시에 이미 예견한 소논문이었습니다. 헤겔이 얘기한 인정투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인정투쟁이라는 건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목 경쟁은 인정투쟁과는 좀 다릅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막 미친 짓 하고 이상한 짓 하면서 사람들 주목을 끌잖아요. 그런 것들은 인정투쟁이 아니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니까. 하지만 주목 경쟁에서는 그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행동입니다. 갑자기 막 한강에 뛰어든다든가 막 배가 찢어질 때까지 뭔가를 먹는다든가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똥을 싼다든가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끌려고 하는 것들이 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활동이 될 것을 허버트 사이먼은 예견을 했었고 그 예견은 명백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우리 이 SNS나 미디어 환경의 변화들을 보면 사람들의 이제 인지적인 능력이 점점점 떨어지고 주목이라는 자원을 놓고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집중력 자체가 떨어지는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들도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잖아요. 집중력 자체가 떨어지면서 사실은 장시간 동안 무엇에 집중해서 뭔가를 읽어내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브레인 드레인이라는 두뇌 유출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실험도 있었는데요. 어떤 연구진이 스마트폰이 눈에 띌수록 실험 참여자들의 가용 인지 능력이 줄어드는 이 추세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뭔가를 보고 인지 능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스마트폰이 옆에만 있어도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 실제로 뇌에서 뇌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인지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주목 경쟁 시대는 세 줄 요약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는 매체로 악시오스라는 매체가 있는데 악시오스라는 이 매체는 텍스트 하나를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6초이고 26초 이상 걸리는 글은 낭비라고 얘기를 하는 매체입니다. 짧을수록 강력하다라는 모토 아래 모든 기사들을 300단어 미만의 텍스트로 제한하고 핵심 정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빌라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악시오스 뉴스룸에는 이런 경고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간결함은 자신감이다. 긴 것은 두려움이다. 근데 이제 이 간결하게 만드는 건 물론 좋은데 이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간결하게 만들어 버리면 정보가 제대로 담기지 않겠죠. 예. 사실은 이 주목 경쟁이라든가 두뇌 유출이라든가 이런 지나친 간결한 언론의 등장들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인 정보량과 그에 반해 인간의 인지적 한계는 명확하고 그 인지적 고갈 현상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허위 정보의 간파를 물리적으로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조건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계 석각들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인데 저는 좀 엉뚱하게도 지적 겸손이라는 덕목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하고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는 대중들이 늘어나면서 여론의 피드백 민감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강해지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마치 다 가치가 있는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집단지성과 대중지성의 시대라는 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요즘 의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환자들이 네이버 지식 보고 와서 자기랑 치료법 논쟁을 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전문가들의 지식이 굉장히 하찮게 취급받고 있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일종의. 저는 이런 시대이기에 사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는 권리의 평등이지 의견의 평등이 아닌데 우리는 마치 의견의 평등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반지성주의나 정치적 부족주의나 인지고갈이 가져온 가장 무서운 결과는 우리가 점점 바보가 된다는 점이 아니라 점점 마비되고 무감각해진다라는 점. 우리는 정보에 과도하게 접속되어 있는 반면에 이질적인 타자에는 과소하게 접촉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타자의 얼굴을 마주해서 즉 현존하여 교감하는 존재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타자의 접촉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요즘 MZ세대들 콜포비아가 굉장히 심합니다. 전화를 걸면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게 점점 어린 세대로 갈수록 심해지고 사실은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과거에 비해서 심해진 것 같아요.
과잉 접속과 과소 접촉이 일상이 되면 타자와 자신의 현존을 가늠해서 행동하는 실천 감각 같은 것이 희미해집니다. 이럴 때 인간은 양보와 사과와 반성을 모르는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온라인에서 로그 아웃하면 그만이니까 발언의 부담은 훨씬 적지만 그만큼 책임감과 윤리의식도 옅어집니다. 모두가 그렇게 아무 말이나 온라인에서 던지면서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뭐 부족하지만 지적 겸손이라는 덕목을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이것을 민주주의 제도 내부로 어떻게 내부할 것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말로 제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발제는 이제 탈진실이라고 하는 조건적인 형태를 좀 더 그 근본적인 맥락에서 살펴봤다. 그리고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해했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을 갖는 건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뭐 이런 거라서 이 세 번째 발제를 통해서 아마 그 이야기들이 많이 던져질 것 같습니다. 자, 이강택 준비위원장님이 세 번째 발제 가짜 뉴스 대응에 대해서 세움이 어떤 제안들을 하는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나옵니까? 예. 사실 제가 목소리가 커서 안 써도 됩니다. 예, 약간 여러분들의 인지고갈 상태를 고려해서 최대한 스피디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근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PPT를 가지고 발제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처음이라서 저한테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어쨌든 예, 가짜 뉴스 아까 그 김춘효 박사님은 이미 정의를 뭐 하신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고의성, 정치 경제적 목적으로 그리고 허위 거짓 정보인데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면 뉴스라는 개념이 들어갔듯이 뭐냐면 뉴스 형식을 차용했다. 이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요건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 개념이 관행 쪽으로 아주 굉장히 확대돼서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허위 기만 정보라는 개념으로 쓰자,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은 온라인 공간에서는 사실은 뉴스 외에도 사실은 이렇게 살짝 비틀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댓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뭐 그다음에 뭐 제목을만 비틀는 경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게 뉴스가 아니더라도 가짜 정보는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거죠. 한번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래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날조 정보, 조작 정보, 사칭 정보, 오도 정보, 허위 맥락 뭐 이외에도 많습니다. 요게 그 영국의 의회 조사위원회에서 뭐 이런 식으로 디스인포메이션을 허위 기만 정보로 이제 구분한 거거든요. 다시 돌려주세요. 네. 이런 거죠. 어쨌든 가짜 뉴스라는 건 뉴스 형식을 뭐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허위 기만 정보가 더 넓은 개념이고 그거의 한 일종인 거죠. 가짜 뉴스가. 뭐 그런데 이걸 사실은 개념을 뭐 어떻게 다시 정한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도움되는 건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김춘효 박사께서 얘기하실 때 가짜 뉴스 혐오 표현들을 주로 얘기하셨잖아요. 혐오 담론들을 얘기하셨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가짜 뉴스와 혐오 표현은 좀 다른 거다. 사실은. 근데 혐오 표현은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하고 친연성은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적의를 선동하려니까, 적대를 선동하려고 하고 갈등을 갖다 부추기려고 하니까 사실은 그 자연스럽게 사실 팩트 그 자체보다는 그것들을 막 이제 이렇게 서로 우겨넣고 막 이제 이렇게 과장하고 뭐 가짜로 만들어내고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친연성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대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의미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다음. 그래서 저는 잠깐만요. 그 밑에 가짜 뉴스라는 개념을 사실 그냥 뭐 엄밀히 정의했나 그래서 별로 뭐 효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허위 기만 정보, 혐오 표현, 기타 불법 정보, 예를 들면 뭐 음란, 폭력 선동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좀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 써도 되지 않느냐. 그냥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그래서 그래서 이 가짜 뉴스는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대응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굉장한 딜레마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전에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뒤에 나오겠지만 그거 도입하는 문제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건데. 그럼 왜 그러냐? 아까 그 박건일 박사께서도 얘기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짧게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편견을 가진 정보 추구자다. 그리고 사실 인간의 인지라는 것에서 보면은 소위 얘기하는 뭐 감정이나 본능이라든지 이런 식의 영역이 사실은 이성이 작동하는 영역보다 사실은 좀 더 큰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가짜 뉴스라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횡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죠. 뭐 팩트와 빌리프 뭐 이런 얘기 뭐 등등등 이런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하고 비슷한 것 이걸 주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걸 위주로. 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 안에게 있어가지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 이성이 작동하는 영역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좀 적다. 사실 생각보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예전에 무슨 그 근대가 이제 막 열리던 시기 계몽주의의 시대에는 뭐 우리가 그 유명한 뭐 표현의 자유의 고전이라고 얘기하는 존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 뭐 자기 이혼 안 시켜준다고 이제 뭐라 그랬던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자유 경쟁을 통해서 진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그러니까 냅둬라. 특히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진리가. 그래서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것들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있는 이 저 대머리 저하고 비슷한 할아버지, 그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쓰긴 하는데 뭐냐 인간의 모든 이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 부분적이다. 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진리는 무한이고 세계는 기본적으로 불확정적이고 무한한 거고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지라는 건 굉장히 부정확한 것이고 이제 이렇다니까 이 사이에서 모든 의견은 부분적으로 진실인데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지만 그것이 그 부분적 진리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그 진실을 드러내게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자본주의의 시장 경쟁, 자본주의 시장의 자유라는 것과 이 사상의 자유 이것들이 다 연결되면서 이제 그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언론 자유의 표현의 자유의 이데올로기들을 이제 형성한 거죠. 그리고 이게 특히 미국 가면은 이제 뭐 수정헌법 1조 뭐 이런 데 이제 착 나타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하여간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건데 한번 다음 넘겨주세요. 문제는 인간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감정과 뭐 이런 영역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영역을 제어하게 되면 인간은 어차피 이것으로 모인 총체이기 때문에 한쪽을 제어하게 되면 다른 쪽도 가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적극 대응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규제를 갖다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기량적 관계에 있는 그 이성의 작동에 대한 이제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파악해가는 과정이. 그래서 예를 들자면 특히 어떤 사안의 초기 단계에서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는 그 특히 괴담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무슨 괴담, 광우병 괴담부터 해가지고 뭐 천안함 괴담 등등 이 괴담이라고 공격하면 엄청나게 위축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는 그냥 100% 진실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를 합니다. 이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 문제,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이것이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 그다음 비례의 원칙, 그러니까 그 아주 최소한의 그 것들만 해야지 그 이상의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이런 원칙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적확하게 그것만 딱 집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짜 뉴스 대응에서는 엄청나게 그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이 측면에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뭘 해보려 그러면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가 바로바로 튀어나옵니다. 이런 관계. 두 번째로는 뭐냐?
판별이 뭐다 개념적으로 사실은 그게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거예요. 가짜 진짜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다소간의 과장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허위 사실을 포함할 수가 있어요. 아주 국부적으로. 근데 전체적으로 진실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면 PD수첩에 예전에 그 광우병 관련 보도에 있어갖고 딱 거의 하나 걸은 거잖아요. 뭐냐면 뭐 그때 그 한국에는 유전자가 뭐 광우병에서 취약해서 뭐 이런 얘기들. 그거는 사실 좀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얘기였는데 딱 요거 갖고 주로 치고 나간 거거든요. 그 검찰이나 정부에서. 나머지 얘기는 사실 거의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광우병 괴담이다 이렇게 몰아쳤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부분적으로 이렇게 허위가 좀 이렇게 오류가 있으면 그러면 이거는 과연 진실이야 아니야? 뭐 이제 이런 판단이 애매한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포션이 어디까지면 그럼 그 포함되어 있는 과실이 어디까지 그 허위가 어디까지면 어느 정도나 포함되어 있으면 이거는 가짜고 어느 정도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진짜야.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과 해석, 의견의 완벽한 분류와 구분이 가능한가라는 문제. 아주 뭐 고전적이죠. 우리가 저 양반 이름이 고영주였나요? 그 박문진 이사장 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쪽하는 시간 문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 사람이 내건 게 사실은 그 불임 사건 그거잖아요. 불임 사건에서 변호 맡았다는 팩트 하나 가지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자기 의견이에요 이게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처구니 없는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어쨌든 이 사람 무죄 나왔어요 대법에서. 그건 의견이다 그냥. 이렇게 된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세 번째, 자 가짜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허위성과 고의성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고의성 문제로 가면 고의성을 사실의 오인, 그러니까 비의도적 오인, 논리적 비약 이런 거하고 과연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 우리가 폭스뉴스가 이번에 대선 때 그 미국 대선에서 그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소송에 휘말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 선거 그 개표 시스템을 짠 회사들 두 개한테 그 소송을 크게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은 들으셨겠지만 그 배상 판결 전에 합의를 했어요. 그 개표 시스템 회사들하고 합의를 했는데 합의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300 몇십억인 거예요. 1억이 넘어요. 1조가 넘어요. 폭스뉴스의 1년 매출액의 25%. 어마어마한 금액. 그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때문에 가능했는데 어쨌든 왜 그러냐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질적 고의라고 하는 액츄얼 멜리스라고 하는 이제 이거와 관련이 있는 건데 이게 입증이 돼야지만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해버렸어요.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고의성이라는 거를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알듯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진짜 가물에 콩 나듯이 이제 그 언론 피해 보조에 대해서는 그 인정이 되는 건데 왜 그러냐? 그리고 이게 한번 인정되면 큰 금액 주고 세계적으로 뉴스가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왜 그러냐? 바로 악의 입증이 고의 입증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고의라는 문제는 사실 더 영향을 들어가면 뭐 그 현저한 태만, 미필적 고의 이런 문제는 또 그럼 고의로 볼 거냐 아니로 볼 거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스카이데일리 이제 얘기 많이 나오는 스카이데일리가 허겸이라는 기자가 이제 그 캡틴 아메리카한테서 막 이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고 그냥 그냥 받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검증 안 하고 받아 쓴단 말이죠. 그래갖고 뭐 냈나. 그러면 이거 얘도 이 기자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이렇게 가면 거짓말일 수 있잖아라는 걸 느낄 거예요. 안단 말이죠. 근데도 취재 안 해. 이거 이제 현저한 태만의 대표적인 예죠. 물론 고의적으로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고의로 볼 거냐 아니로 볼 거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그 마지막 결국 이걸 누가 판단할 거냐 하는 문제가 역시 또 있어요. 솔직히 저는
뭐 맨 뒤에서 얘기하기 전에 미리 얘기하자면 한국의 사법 시스템들 이 속에서 과연 이 판단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도 사실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사법개혁이 진짜 제대로 돼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면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어쨌든 총체적으로 이 판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가짜뉴스로 대응하는데 또 나타나는 세 번째 딜레마가 뭐냐면 아까 뭐 박건일 박사도 얘기하셨고 그걸 정치적 부족주의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셨고 사회적 적대가 있으면 당연히 정치가 이제 적대적으로 되면서 양극화가 되죠. 정치적으로 이건 악용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피해 구제보다 정치인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죠. 트럼프가 뭐 CNN이나 뉴욕 타임스 같은 그런 어떤 나름대로 저널리즘을 굉장히 잘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이런 매체들과 공격하는데 잘 쓰이죠. 모두 다 가짜야 이런 식의 그런 거고 특히나 또 뭐냐면 자기들 관련의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과 관련돼 가지고 미검증돼 있거나 잘못된 사실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보도 또는 비판적인 의견 표명 이런 걸 다 가짜 뉴스나 괴담으로 몰아가죠. 그건 뭐 윤석열이 이제 굉장히 잘하는 짓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를 저널리즘을 지향하는 그런 언론들을 공격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초점을 흐트려버리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집어삼키는 모든 논의를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만들어버리는데 이것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짜 뉴스라는 말을 쓰기가 되게 그리고 이거에 적극 대응하기가 되게 어렵다. 네, 이겨주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보면 그래도 놔둘 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온라인 유비쿼터스 환경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 지금의 환경에서는 피해가 사실 광속이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대규모 되죠. 나라가 흔들리잖아요. 스카이데일리 뭐 등등 해서 이들의 장난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해요. 가짜 뉴스는 정상 뉴스보다 6배가 빠르다고. 그럼 뭐 설명 안 드려도 이해가 가시겠죠. 그리고 이게 특히나 이제 그 온라인 공간에서는 원본의 식별 불가능성이라든지 작성 주체가 불명확해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죠. 가짜 뉴스에. 뭐 이런 문제. 그래서 이 피해 그냥 놔둘 수 없다. 방치 안 된다. 그런 거고 이 환경에서는 사상의 자유 시장이라는 거 소위 뭐 밀턴이나 아까 그 밀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했던 이거는 이미 실패한 지 오래된 거죠. 사실은. 공공성 있는 정보는 이미 과속 공급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 기계 같은 봇 같은 것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리트윗하고 뭐 난리가 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사실 이게 참 그런데 진실이 밝혀져도 증오와 편견은 남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 알게 모르게 그 무의식적인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이걸 어쩔 거냐는 거예요. 뭐 그 예들은 구체적으로 들지 않겠습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언은 탐사보도, 미디어 비평, 미디어 리트러시의 활성화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기존에 하던 거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차원에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는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뭐 아시다시피 추적 20분 KBS의 극단주의 그 추종자들 한국일보 기획연재 정광훈 유니버스 사실 굉장한 역할들을 했죠. 그 해독제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들을 검증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브 영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SNS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대로 지금 여전히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비평을 하는데 이제는 이 새로운 플랫폼도 그동안은 사적 공간이라고 우리가 실제로는 아니면서도 거대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공간이면서도 사적 공간이라고 치부했던 이 영역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미디어 비평을 새롭게 들어가야 된다. 방법은 뭐 다시 생각해 보더라도 이제는 그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평 영역 확장돼야 되고요. 두 번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러니까 과거에 또 문제가 뭐였냐? 과거의 프로그램들은요. 비평하는데 자기 회사 거 보도 안 했죠. 그거 제대로 성찰 안 했죠. 이제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안 하던 영역들, 그런 유튜브나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사라는 영역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새로운 그 미디어 비평과 탐사 보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뭐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는 굳이 한마디만 한다면 다 그냥 뭐 공자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도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뭐냐면 기능 위주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아니라 가서 뭐 유튜브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저널리즘이라는 것들이 도대체 뭐고 거기에 있는 고민이 뭔지 사회적 책임이 뭔지 미디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그 내용들을 채워줘야 된다. 그 미디어 리터러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이게 진짜 재헌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 혐오 표현 이거 강력하게 규제하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짜 뉴스와 혐오 표현은 이건 찰떡궁합입니다. 그죠? 그런데 가짜 뉴스를 그렇게 판별하기가 쉽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역으로 우회하자는 겁니다. 혐오 표현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잡자라는 거예요. EU의 디지털 서비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3년 8월 달 경에 아마 발효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불법 유해 콘텐츠에 대해서 플랫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합니다. 명명백백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24시간 안에 삭제할 의무를 줍니다. 그리고 약간 애매한 경우는 내부 판정을 거쳐가지고 일주일 내에 삭제 또는 계정 폐쇄 이렇게 해서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위반할 시에는 글로벌 매출액의 6%가 벌금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다 얘네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 구글, 뭐 어쩌고 페이스북 뭐 있잖아요. 네. 이렇습니다. 사실 이 법 이전에 그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독일의 네트워크 시행법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디지털 서비스법에 의해서 대체가 되긴 했는데요. 이 법은 독일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어떻게 했었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콘텐츠들에다가 홀로코스트 부정 같은 거 있죠. 독일의 역사적인 경험들 이런 거 부정하는 거 있으면 단호하게 날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EU나 독일은 특히 형법에 규제된 22개항 유해 콘텐츠를 다 낱낱이 규정해놓고 요거에 위배되는 거 있으면 바로 플랫폼이 처리해 이렇게 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EU는 지금 차별방지법, 포괄적 차별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포괄적 차별방지법을 갖다가 근거해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 처리한 겁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근데 현재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의 불법 정보에는 혐오 표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방심위가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제 그 뭐 구글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데 이런 거 좀 삭제해줘. 뭐 이제 이렇게 이런 거 좀 알아서 좀 처리해줘. 이렇게 하면 그냥 대충 받아주고 이런 정도 스타일입니다. 안 해도 방법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도입해야 된다. 빨리 도입하고 정보통신망법을 그거에 따라서 개정하자. 이거밖에 답이 없다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조기에 제정되지 않는다면 그 정보통신망법에 혐오 표현 정보 삭제권을 신설하는 이런 그 입법안도 이미 제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저는 사실은 뭐 오늘 뭐 김어준 씨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어느 쪽 가리지 말고 욕설하는 거, 욕설 콘텐츠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제재하자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회적 소통이라는 걸 감정의 배설과 구분하지 못하는 비문명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비이성적인 측면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그런 야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넘기십시오. 예.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또 하나의 제언은 뭐냐면 자 유튜브 영역이나 뭐 이런 쪽은 그렇다고 치고요. 이번에 보면 언론사의 탈을 쓴
제가 여기서 뭐 공작 기지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뭐 인지 아닌지 는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그런 매체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언론 매체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내부에서 저널리즘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준수가 되고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의 어떤 특권들을 갖다가 우리가 부여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뢰도 사람들이 부여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언론사의 탈을 쓰고서 사실은 하는 짓을 보면 이거는 뭐 거의 뭐 언론이라고 도대체 말을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실제로 내부를 보면 MB 정부 시절에 국정원 알파 부대, 댓글 부대 알파 팀 출신들이 다수 있죠. 이거 뭐 확인된 팩트죠. 그래서 중국인 간첩, 저는 뭐 여러 가지 사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인 간첩 체포 99명 사진이 이때 그 일면 기사에다 사진을 실었어요. 근데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2016년에 불법 조업 중에 체포된 중국 선원들 사진인 거예요. 이거 갖다 놓고 그거다라고 한 거예요. 알면서도 아무거나 갖다 쓴 거죠. 대체해서 그럴듯하게 명백한 조작입니다. 그리고 더 제가 이게 공작 기지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정부 광고 넣은 건 다 아실 거고 그건 알려졌는데 금융기관들 뭐 이런 데 있죠. 뭐 무슨 뭐 NH 뭐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여기 광고들이 러시로 이뤘어요. 혐오로 인해서 수익화를 엄청나게 달성했어요. 수익을. 그래서 야 이거는 이상하지 않냐 이런 저는 의구심을 굉장히 진하게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요 옆에 보면은 그 5.18 보도 사과드립니다에서 사고가 최근에 떴어요. 뭐냐면 그래서 5.18 보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사과하는 요걸 듣고 중국 간첩 체포설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재조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떠 있어요. 이제 여건이 이래 해서 이제 불리하게 되고 꼬리가 잡혔고 이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짜놨던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더 이상 작동 불가능하게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다시 뭐랄까 마치 언론사인 것처럼 해갖고 그 언론사의 탈을 다시 뒤집어 쓰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징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한번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신문윤리위원회에서 그 자사계제 경고를 갖다가 6번 했어요. 그럼 뭐 합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데. 그런 정도 안 된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제2의 스카이데일리는 절대 막을 수가 없다. 현행 법규제는 완전 무력하다. 예를 들자면 명예훼손죄에 따른 언론인 처벌은 유죄가 인정되어도 벌금이나 집유가 일반적입니다. 심지어 1990년 이후 실형 선고가 2019년 단 한 건뿐이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언론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조작 보도들이 횡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 지방신문 하나. 그리고 피해 배상액이 평균 570만 원. 이렇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는 사실 다 뭐 업계에서는 문제의식을 이미 가지고 있고 우리 금준경 기자께서도 뭐 여러 가지 기사를 쓰셨고 얼마 전에는 뭐 자율형 통합형 자율기구가 다시 부활하면서 뭐 그거를 무슨 저거였죠 재평이 그러니까 포털 재평이하고 연계해 보자 뭐 이런 안 또 주시고 그런데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 믿을 수 없답니다. 만든다고 해놓고 차일피일 시간 엄청나게 끌 거고요. 만들기도 여러 가지로 어려울 거고요. 이해관계 부딪히고 해가지고 이 업계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작동할 때는 더 엉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제는 개편이라고 전부들 사실은 재발이 저려가지고 처벌은 점점 약화될 것이고 나중에는 결국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발급해주는 이런 수준으로 전락할 거다. 저는 반드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피해 보상의 실질화, 혐오의 수익화 저지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뭐 이것도 많이들 얘기하신 거죠. 근데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1년도에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은 이거는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고 거의 관련이 없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법상으로 개념상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부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배상을 3배 내지 5배 증액하자는 거였잖아요. 이거는 배수적 보상제도에 불과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폭스뉴스 이거 한 건에 1조 원이 넘는데 이때 배상은 수천 배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야지만 사전 예방 효과가 있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형사로 안 하고 민사로 이런 건데. 하여간 이런 문제가 하나 있다. 그래서 그거를 과장하지 마라. 그때 일을 과장하지 마라. 그리고 그때를 마치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 그걸로 해서 문제가 많아갖고 다 폐기된 거다 이런 식으로 선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보자. 그때 두 번째 허위 조작 정보의 수익화를 막기 위해서 또 하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광고 게재 금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입증이 되면 피해 보상액 얼마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다 짜고서 왕창 돈 걷어가지고 광고 걷어놓고서 일부 주고 나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도 남는 장사인데.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어쨌든 그 3배 내지 5배 증액은 물론 배수적 보상은 물론이고 광고 게재 금지까지도 사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도 안 될 때 그때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대로 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조건부로 도입하는 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악의적으로 그 허위 기만 정보를 내는데 원천 차단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정말 개인적으로도 많이 흥분하고 그랬던 게 뭐냐면 이 2021년도에 23년도에 있었던 그 양이동 건설 노동자 분신 방조 기사. 건설노조 간부가 그 윗선 간부가 막 안 막았다라고 해서 실제로 방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필적 감정까지 하고 다 갔어요. 옛날에 강기훈 유소 대필 사건에 그 궤적을 그대로 밟았던 겁니다. 그걸 그대로 의도했던 거고. 저는 정말 너무너무나 야비하고 지금 생각해도 제가 분이 터지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조선일보 아직까지 사과 한 번 안 했고요. 아직도 검색 그대로 되고 있어요. 이 기사. 이런 거 어떻게 차단할 거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거 하자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최소한의 것들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법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영미법하고 대륙법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명예훼손 형사처벌 사전에 그 전에 폐지해야 되고 사법체계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뭐 자기 방어권이 충분한 고위 공직자라든지 대기업 정치인은 적용 대상에 제외한다든지 또 언론사가 아닌 언론인 개인에 대한 소송을 금지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언론이 바로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어떤 이유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그대로 방기하는 그 사회적 흉기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그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그 사법부가 사법자제를 안 해서 저는 사회자가 사회적 자제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입은 안 했는데요. 우리 이광택 위원장님께서 신속하게 정서적 소진을 이렇게 상실하게 만들겠다 했는데 가장 길게 하셨습니다. 뒤로 갈수록 길어지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전반적으로 약간 한 10분 정도 좀 오버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저희 쉬는 시간 갖고 이제 나머지 또 네 분의 토론 이어갈 텐데요. 아까 이제 나온 말씀 중에 이제 폭스뉴스 같은 경우에 사실 배액배상 결정이 된 게 아니라 합의가 된 겁니다. 합의. 예, 그래서 원래 16억 달러를 요청했다가 7억으로 이제 합의를 한 거라서 이게 판례가 안 남아서 그래서 좀 이제 아쉬웠던 그런 판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또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자기네들이 손해 본 거를 객관적으로 산정해가지고 또 이렇게 요청한 거라서 이게 우리나라식의 일반적 이런 그 명예훼손에 관련해서 보통 이게 손해액 산정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아마 뒤에서 또 법적인 문제로 다뤄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뒤에 다시 이제 토론장으로 다시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